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전문교수 조동찬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를 갖고 들고 왔어요. 만성 콩팥병 관리법. 너무 가볍죠? 지난주에 우리 코로나 백신 때문에 너무 무거운 걸 하다 보니까 콩팥병 관리법. 이 부분이 무겁고 어렵지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콩팥병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 대부분이 해당할 사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관리법이 필요한 건지, 이게 제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의대 신장내과 이정표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범일연세내과 부산에 있는 건가요? 네. 네. 범일연세내과 이동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만성 콩팥병 관리법 이거 꼭 제가 요청한 게 아니라 지금 학회에서 저한테 좀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꼭 그렇게 막 요구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사실은 전번에 이제 조동찬 기자님 오픈 테이블 출연해서 네. 사실은 이제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네. 있고요. 우리 이정표 교수님 총무이사신데 저희 이제 대한신장학회가 이 만성 콩팥병 관리 법안을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실과 네. 같이 해서 지난달이 아니군요. 2월 12일 날 네.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실제로. 했어요. 예, 네. 발의를 했고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네. 이제 빠른 저희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꼭 통과를 시키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 그래서 환자분들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여러 가지 지지 서명들, 지지 방송들 많이 했는데 네. 우리 또 조동찬 기자님 방송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하면 네. 국회의장님이 좀 들으시고 좀 좋게 아, 해주시지 지금 국회의장이 않을까. 우원식 그래서. 의장님이신가요? 우원식 네. 국회의장님. 그다음에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네, 지금 박주민 위원장에서 바뀌셨고요. 소병원 위원장님이십니다. 소병원 위원님 네.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정표 교수님. 이제 만성 콩팥병이라는 게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만성 콩팥병은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게 한 두 가지 정도인데 네. 우리가 급성하고 만성으로 나누고 네. 만성은 뭐 말 그대로 만성적으로 콩팥이 나쁜 상황. 네.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그렇고요. 3개월 이상 네.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뭐 네. 단백뇨 또는 혈뇨 같은 것들이 3개월 이상 진행될 때 우리가 만성 콩팥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끝까지 가면 이제 말기 신부전 또는 말기 콩팥병이라고 얘기하는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네. 아마 그 법안 중에 주요 내용 중에는 네. 그런 말기 신부전 환자들을 잘 관리하자라는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법안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만성 콩팥병은 석 달 이상 콩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 얘기하고 그런 말기 콩팥병 뭐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뭔가 마음에 안 드시니까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만성 콩팥병, 뭐 투석, 신장 이식은 수도 없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의학 전문 기자 17년 했으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끝난 다음에서야 신장학회는 만성 콩팥병 관리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면 관리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법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뭔가가 지금 불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제일 불편한 겁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 슬라이드 필요하면 슬라이드 봐주면서 얘기해 주세요. 아닙니다. 슬라이드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3분할 주셔도 좋고요. 네, 좋습니다. 예. 조 기자님 질문 앞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왜 이제 와서 이거를 그렇죠. 내놨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네. 저희가 이 법안 발의는 신장학회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도고요. 아마 이전 회기 때 신상진 의원님, 지금 성남시장 하시고 계시는 네. 신상진 의원님을 통해서 한번 발의를 했었고요. 네. 지난 회기에 민주당의 강모 의원님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민주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가 계시는데 그렇구나. 하여튼 보건복지위에 계실 때 네. 발의를 했었는데 네. 다
회기가 지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임기 만료에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자동 뭐 폐기, 아시다시피 예.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한두 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거를 안 해왔던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첫 번째 일단 신장학회는 본인 탓들은 아니다. 뭐 저희 해왔는데 탓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회 탓이다. 네. 일단 성남시 지금 시장을 하고 계신 신성진 의원님은 신상기 의원님, 그다음에 예, 그 강모 의원님을 그분들은 통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네, 결실을 못 맺고 어쨌든 국회가 네, 그동안 뭉갰었고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국회가 뭉개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강력히 얘기하지 이 뜻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네. 이번에 저희가 남인순 의원실과 네. 아니 이번에 가볍게 하신다 그러더니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아니, 무거워지는데 점점 가벼운 건데. 어쨌든 남인순 의원실에서 이번 이 법안을 발의하시면서 네.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시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복막투석 관련해 가지고 네. 시범사업 전환, 본사업 전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어요. 남인순 네. 의원실에서. 그래서 이런 만성콩팥병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데 네. 왜 이 법안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해 주셨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좀 이따 이제 이정표 교수님 말씀하시겠지만 국가적인 비용 지출이 너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 환자처럼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의사들 조우라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사들을 옥죄는 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 뒤에 뭐 인증제라든지 이런 오케이, 부분이 오케이. 있고 왜 니네 돈 잘 버는데 돈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니냐? 네. 버짓을 왜 줄이자고 하느냐? 왜 절감하자고 노력을 하자고 하느냐? 오히려 예, 이거는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의 취지를 남 의원님이 충분히 공감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또 학회 쪽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이사님께서 또 설명을 네. 해 주실 겁니다. 해주시죠. 아까도 이동영 선생이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만성콩팥병 말기 신부전 환자가 느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만성 콩팥병 환자의 증가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네. 뭐 네. 가장 급격한 고령화 속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 상관이 있겠고 네. 또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당뇨나 고혈압, 당뇨병이나 고혈압 많으니까 네. 고혈압, 당뇨병 오랫동안 제대로 치료를 안 받으면 그게 콩팥병으로 이어지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민족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은 게 우리 DNA 유전적인 네, 특정. 네, 그게 왜냐면 민족성 이게 약간 조금 정치적일 수 있어서 근데 우리 유전자. 네. 그냥 그래서, 예. 유전적인 원인들도 아마 있을 것 같다.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어쨌든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만성콩팥병이 늘고 말기 신부전 네.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비용적인 얘기도 했지만 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콩팥병 환자들에 비해서 비용이 한 28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280배. 네, 280배 정도 차이가 나고 2019년에 그 다른 의원실 통해서 저희가 발의를 할 때 그 법안에는 그때 당시 1.9조 1년에 네. 1년에 1.9조. 네, 근데 현재 저희가 다시 조사를 했을 때 2.6조가 2.6조. 오, 네, 많이 늘었네요. 한 네. 7천억 정도. 네, 네. 사실은 투석하는 비용 자체가 늘지는 않았는데 네. 그거는 그대로 있지만 환자 수가 늘면서 나라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물론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병이기도 하고 네. 이게 국가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의료 체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좋아요. 일단 이게 커다란 테두리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관리가 가장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이게 우선순위로 딱 꼽아주신다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재정을 굉장히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네.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나라에. 지금 만성 콩팥병 환자가 어떻게 얼마나 생기고 어떤 치료받고 있고 뭐 이런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 나중에 비용만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비용이 지금 콩팥병 환자한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좀 얼마나 어떻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통계조차 안 잡힌다. 이건 문제네요. 네, 그래서 그 만성콩팥병 환자들을 아까 이동영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국가에서 암 등록 사업처럼 등록해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네, 암 환자는
암은 뭐 암 환자로 등록되면 이 국가 암 등록 그 사업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쭉쭉쭉쭉쭉 나오고 그게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면 올해 암 환자는 이제 보험 급여가 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10%나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필요가 없이 쓸데없는 치료가 된다면 5년 이후에 어쨌든 딱 그게 멈춰지는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런데 콩팥병은 암보다 오히려 더 크로닉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한번 그렇게 치료를 받게 되면 평생 받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자가 어떤 치료 뭐 하는데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거 놀라운데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 말기 콩팥병 환자들이 주로 투석을 받는데 네. 이틀에 한 번씩 가야 되고 네.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그렇죠. 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투석을 받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게 대한신장학회 차원에서 인증제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들이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가 인증제가 네.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지금 뭐냐면 제가 이거 뭐냐면 여기 유인물에 법안 설명한 유인물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번째 인공신장 인증제를 넣었어요.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잠깐만 콩팥병 투석받는 데가 그러니까 인증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투석실이 조금 함량 미달인데도 있을 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사들을 옥죄는 법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의사들이 보통 이런 등록제, 그다음에 뭐 관리제, 인증평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네. 저도 이제 부산에서 병원을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대한신장학회의 실사를 받았어요. 저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네. 근데 이런 인증 평가를 원래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아마 교수님이 조금 소프트하게 말씀하셨는데 환자분들이 일주일에 3번, 한 달에 12번, 1년에 150회 이상의 투석을 받으시는데 그런 병원을 투석 전문의가 아닌 일반이나 소아과 선생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 병원 가실 수 있을까요? 몰랐어요. 소개하실 수 있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거는 이제 성형외과를 일반인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일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이제 피부 미용이겠죠. 우리 뭐 레이저에서 주름을 개선하고 점을 빼고 하는 것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말고도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세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피부과 전문의들은 일단 뭐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이 뭐 그렇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차원인 게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피해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투석 환자의 사망률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네. 회원 병원들 중에서도 등록률이 지금 올해가 가장 많이 하셨는데 한 79%. 근데 불과 2017년에 보면 한 40%가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귀찮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 멀쩡하게 하고 있는데 괜히 그렇죠. 등록해서 심사받으라고 하면 네. 뭐라도 다 갈고 아니 뭐 잘못된 거 있나 봐야 되고 그럼요. 뭐 그래야 되니까 굉장히 항목이 네. 많습니다. 굉장히 항목이 많고요. 그걸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상을 줍니까? 돈을 더 그렇죠. 줍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증만 받을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저희 신장학회 연구팀에서 네. 한림대 김도영 교수님 연구팀에서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를 그거 발표를 슬라이드 좀 했는데요. 보여주세요. 그 부분은. 그거는 아마 가져오진 않았고 우리 그래요? 교수님께서 구두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전국 800여 개 800여 개 투석실. 투석실에서 한 200개 정도가 저희 대한신장학회 인증제를 통과를 했고요. 800개 중에서 200개 정도가 통과했다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신장 투석 제가 공급자는 아니고 저는 이제 소비자가 될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데요. 좀 많이 서운한데요. 800개 중에 200개 정도밖에 등록이 안 돼 있다. 신장 학회를 통해. 서운해요. 그런데 근데 그 통과된 기관들이 네. 투석의 퀄리티, 그러니까 투석의 질, 투석 평가도 네. 굉장히 잘
투석 효율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네. 투석 효율이 좋을 뿐만 아니라 네. 환자들의 생존율도 10% 이상 증가. 와, 200개 증가시켰다. 등록돼 있는 데가 신장학회에 등록해서 관리를 받는 데가 일단 뭐 잘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생존율이라는 건 계산하려면 되게 오랫동안 봐야 되는데 아마 이 기간은 저는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짧게 봤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드러나게 10% 이상 생존율이 높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건 실제로 기간을 오래 두면 더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너무 서운한 얘기인데. 이게 아마 그 이제 저희 회원 병원들 중에서 네. 인증을 받는 병원들이 이제 통과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뭐 한 800개 기관을 조사했는데 인증 통과 한 200개가 이제 나머지를 비교해보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네. 중요한 것은 학회, 단일 학회에서 인증을 하는 경우에도 이 정도 생존율 차이가 나는데 네, 만약에 암 환자 등록제처럼 네.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생존율의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자 이거는 이제 투석을 받는 말기 환자들만 기준인데 네. 아주 초기 만성공파병의 아주 초기부터 등록을 해서 잘 관리를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투석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이식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투석 비용 1년에 2.9조 원 정도 지출되는데 2.6조 원이라고 하셨죠? 예, 2.6조 원 정도 지출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투석 환자가 12만 명 정도라고 보고 12만 있습니다. 예. 10년 후에 2배가 늘 거예요. 왜냐하면 네, 10년 전보다 그렇겠죠. 또 2배가 늘었거든요. 어. 24만 명이면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저희가 걱정하는 이유는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가 돈 많은 나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건강보험료는 아니에요. 지금 올해부터 그렇죠. 안고 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 늘어나고 있고 네. 당뇨 고혈압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관리 못해서 네. 만약에 투석 환자 2배로 늘어났을 때 그 재정을 국가에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네. 저희가 왜 이걸 걱정을 하냐 하면 환자들의 치료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외국 학회에 갔을 때에 인도네시아 의사 선생님을 뵀는데 네. 인도네시아는 이 혈액투석을 보험해 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국가 재정이 모자르니까 지금 저희는 필요하면 일주일에 3번 세 또는 번. 4번을 투석하게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법으로 두 번으로 딱 정해져 있다. 네, 그렇죠. 저는 모든 게 예를 들면 이상 현대의학의 가이드라인도 우리의 돈이 해줄 때만 지킬 때만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는 거고 돈이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의 문제는 뭐, 그러니까 돈의 문제를 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제가 우리 비욘디 우리 오픈 테이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렇군요. 그다음에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우리가 3번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안 지켜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200개 정도는 인증을 받았고 인증받지 않은 그러니까 사망률이 무려 10% 이상이나 떨어지는 그런 콩팥병과 콩팥 투석실과 인증받은 투석실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 인증을 받으려면 네. 여러 가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금 투석실마다 좀 경쟁이 좀 심한데 네. 예를 들면 도시락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네. 차량을 제공하거나 예. 뭐 이런 환자 유인 행위를 하는 데는 아예 저희 원래 환자 유인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되어 있는데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전부터 좀 콩팥실, 투석실은 좀 유명했어요. 유인 행위. 뭐 실은 현금 살포를 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예. 네. 어쨌든 그런 병원들은 아예 인증에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간호사 1인당 뭐 환자 맞는 환자 수. 네. 그리고 예. 의사 한 명이 한 명당 볼 수 있는 환자 수. 그리고 투석 전문의가 있느냐. 투석 전문의가 있느냐 없느냐. 예, 뭐 이런 등등의 또 그 응급 키트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 상황들이 잘 갖춰져 있느냐. 응급 키트라는 것은 투석을 할 때 환자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응급 키트는 늘 예비되어 있는 여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죠. 잘 대비가 대처가 돼 될 수 있느냐. 이런 기준이 굉장히 신약에서 까다롭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필요한 네, 건데요. 맞아요. 너무 필요한. 이게 뭐 왜냐면 풀나면 다 죽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까다롭게 보는 게 아니
까다롭게 보셔야죠. 네. 불나면 투석실에 하다가 이렇게 불나면 빼도 박도 못하고 죽는 거 하잖아요. 그런 시설 기준도 까다롭고 인력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5년에 한 번은 윤리 교육도 받아야 되고 등등 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장학회 스스로 아니 5년에 한 번 윤리교육, 어쨌든 교육이 어떻게 하는 게 윤리교육이라는 건 의료에서 윤리는 뭐냐면 가성비 맞게 현대의학의 지침에 맞게 하는 게 치료하는 게 윤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의학의 가이드라인은 바뀌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환자 입장에서 환자가 된 사람 입장에서 5년마다 윤리교육을 하는 건 저는 전혀 까다롭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뭐 여하튼 여러 가지 기준들을 네. 까다롭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예 신청을 못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아예 신청조차. 네. 어쨌든 이제 신장학회 내에서 이제 자정 노력인데 네. 그런 자정 노력을 갖춘 기관들의 인증도 해주고 수석 전문의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등등의 그런 지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초기에는 사실은 차이가 별로 안 났던 환자 생존율이나 투석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계속 유지가 잘 되고 환자들 생존율까지도 좋게 되는 그런 영향들을 저희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와서 사실 어렵더라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까 이동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국가관리 체계에서 이런 법안들 종합관리 계획 속에서 조금 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요 네. 법안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그 관리 체계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점점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조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내용들 좀 만들어내자라는 게 주요 법안 내용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전 너무 좀 이해가 가는 게 여러 질환에서 예를 들면 콩팥병 환자는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할 때 제일 많이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오히려 투자를 잘해서 관리를 잘해서 요로 투석을 받는 기간을 최소화시키거나 아예 만들지 않으면 그 비용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 다른 질환에서도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초기부터 제대로 하는 게 돈을 아끼는 거다,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뭐냐면 당연히 돼 있을 줄 알았어요. 안 돼 이게 있다는 게 좀 놀랍네요. 이게 저는. 이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그러면 네.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진 국가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학회 쪽에서는 국가를 저게 조금 이렇게 의식을 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자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 놀았어. 근데 콩팥병 왜냐하면 하시는 분들이 놀았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심평원에서 요양병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1등급부터 5등급. 네. 혈액투석실도 심평원 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네,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보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빈혈 수치 도달률, 인칼륨 조절, 그다음에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것보다는 의사가 몇 명 있냐, 간호사가 몇 명 있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청구를 했을 때에 이게 적합하게 잘 청구를 하고 있느냐의 기준, 그러니까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평원이 지금 인증은 아닌 거죠. 5등급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자적 관점에서 드는 건 뭐냐면, 심평원에 5등급으로 해서 잘하고 있으면 완성 콩팥병 관리법 필요하다는 말씀 안 하셨겠죠. 그렇죠. 사실 뭐냐면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질문 나왔는데 이 질문 좀 중요한 것 같아서요. 박한수 P9R님이 하셨는데, 인공신장질 인증제가 시행되면서 시설이 더 줄어드는 것보다 규제 때문에 병원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닐까? 예를 들면 콩팥 전문의가 부족해서 소아과 전문의가 할 수 있고 가정의과 전문의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도 환자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저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네, 방금 되게 중요한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석 전문의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네. 환자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그런 인증을 국가에서 좀 주도해서 이 내용들이 좀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어떻게 저는 이해하고 있냐면 꼭 투석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신경외과 전문의가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신경외과 전문의는 콩팥내과 모르니까 계속 교육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육을 조동찬이 신경외과 전문의 조동찬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신장내과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조동찬 너 교육 잘 받았고 너 정도면 괜찮아. 앞으로도 계속 이러이러한 항목들 우리한테 보고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만약 제가 콩팥치를 운영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동찬이 신경외과 전문의가 콩팥 인공시장제를 하고 있는데 인증제가 되면 조동찬이 못하는 게 아니라 조동찬이 조금 더 양성적으로 이분들에게 기대고 정보를 듣고 교육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시겠다는 그렇죠. 거죠. 인증이 안 되면 병원 문을 닫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 양성화를 시켜서 양질의 병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네. 강제를 하자는 거죠. 국가가. 왜냐하면 네. 똑같이 보험료를 청구를 하고 국가에서 재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러면 네. 환자들을 위해서는 그 퀄리티가 어느 정도 이상은 유지가 되는 것이 네. 좋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치료를 받든 제주도에서 치료를 받든. 뭐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좀 놀라운 게 이게 투석실에서 투석 기기가 하는 거니까 뭐 그냥 어디서 봤나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의료진의 실력 이런 게 투석기가 똑같은 투석기계라도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의료진의 끊임없는 교육 그다음에 어떤 학회의 끊임없는 가이드라인이 침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정표 교수님이 아까 언급하신 이제 네. 신장 학회 인증 기관이 그렇지 네. 않은 기관보다 생존율이 10% 정도 높았다라고 발표한 그 연구팀이 네. 그 이전에 발표한 연구가 뭐였냐면 네. 그 병원에 수석 전문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생존율이 갈린다라는 데이터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도 중요하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있는 건 있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석 전문의가 있는 데가 생존율이 높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우리는 알아야죠. 소비자들은 알아야죠. 투석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없는 병원에 생존율의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통은 이제 아까 이제 의료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투석은 기계가 하는 거고 간호사가 찌르고 기계가 돌리는데. 네. 근데 저도 뭐 환자를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투석 환자들 보는 입장에서 보면 환자가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환자. 자동차처럼 주유기 연결해서 기름만 넣는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자는 투석이 4시간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시간 반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4번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고 2번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각자 들어가는 약들도 환자 맞춤형 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지금 생존율을 가르는 보통 투석 전문의가 없는 병원들은 간호사 선생님들의 어떤 경험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냥 기존의 처방을 리피트하는 이런 식의 처방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투석 전문의가 있는 병원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으니까 요새 신약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 투석 환자들을 위한 먹는 약 신약이 한국에서 처음 들어와서 심포지움 다녀오고 공부하고 그러면 바로 쓰게 되고 이런 식의 신약들에 대한 접근성 그다음에 간호사들 교육, 투석 전문의는 간호사를 교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환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당연히 전문의가 낫겠죠. 뭐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 근데 듣고 보니까 예를 들면 콩팥 당연히 환자마다 똑같은 예를 들면 칼륨 수치가 높았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높은 정도는 다 다를 테고 그 다음에 내가 남아있는 콩팥의 기능이 손상됐다고는 하나 그 남아있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실은 그거를 좀 통으로 아는 신장 기능에 대해서 통으로 아는 분이어야 이 사람 간의 차이를 맞춰서 횟수나 약 이거 조절할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근데 실은 많은 분들은 그냥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만 투석실 하시는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다는 게 좀 놀랍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제 예를 들면 그럼 요거 하나 먼저 할게요. 그럼 초기부터 하는 게 홍파병이 약간 나빠졌어요. 이때부터 치료를 받는 게 왜 중요한 건지 그거 꼭 먼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신장 기능 사고체 여과율 만성 네. 콩팥병 아까 콩팥 점수라고도 얘기하는 네. 그 콩팥 기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나빠지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대만이나 일본 얘기도 잠깐 했지만 네. 대만 사례를 보면 대만은 굉장히 일찍부터 만성 콩팥병을 잘 관리하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한 20년 이상 가고 네.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의료 비용이나 환자 발생률이 늘어나는 것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초기에 아까 그 조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초기에 환자들을 잘 발굴해서 환자들을 관리하기 시작을 하니까 네. 그 콩팥 점수, 사고체 여과율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만성 콩팥병 그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 구체적으로 줄기 시작했던 것들 국가 정책으로 이게 사례가 있네요. 그러니까 대만 사례가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초기에 콩팥병을 잘 관리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이제 콩팥 기능이라고, 네, 맞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걸 좀 늦췄더니 그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만성 콩팥병 자체가 줄어드는, 투석하는 환자 자체가 줄어드는, 사례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저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 대만이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만은 2001년에 대만 신장학회가 정부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렇게 해서 투석전 환자 관리도 하고 있고 초기 만성 콩팥병 관리 사업도 하고 있고 당뇨병 콩팥병 관리 사업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면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유병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네.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작지만 유병률, 투석 비율로는, 네.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저 발생률의 증가 속도가 저 파란 게 대만이고 노랑이 우리나라인가요? 아닙니다. 저게 다 대만입니다. 다, 위에가 토탈이고요. 토탈. 아래가 발생수인데 네. 보시면 연 발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2020년 이후부터는 아주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년 후에 이제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 우리는 이제 2026년이니까 지금부터 하면 네. 2046년 후에 20년, 그러니까 원래 정책 대책은 20, 30년 보고 나오는 대책이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질문 중에 우리 두 분은 신장내과 전문의시니까 콩팥병과 관련된 질환과 관련된 질문 하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근데 저는 이제 다시 또 기자적 관점에서 이게 왜 안 됐을까요? 누가 방해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회 입장에서 학회에서 노력하게 어떤 게 가장 큰 허들이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지금 가장 큰 허들은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복지부의 입장. 사실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고 일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에 복지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그래요.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 반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복지부의 입장인데 그들의 논리는 단일 질환에 대해서 자꾸 법을 만들어주면 다른 데에서도 얘기를 많이 한도 끝도 없다. 네, 힘들다라는 이거 그냥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이 정도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같이 다루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틀에 한 번씩 환자들이 투석실을 방문해야 되고 아주 생활 밀착형 또 수석을 받지 않았을 때 환자들이 사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른 만성 질환하고 조금 같이 결을 같이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어떻게 보면 단일 질환적인 관점이 될 수 있지만 환자 생존형 질환이다. 그리고 요즘에 지역 의료, 필수 의료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투석 환자들을 보는 선생님들은 환자들 바로 곁에서 정말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그렇죠. 주치의로서 진짜로 이거는 투석을 부산에 있던 분이 서울로 투석을 다닐 수 없으니까 이 투석 질환이야말로 진짜로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건데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복지부 입장이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건 있어요. 암은 내과, 외과, 소아과 전부 다가 다
과별 이해관계가 그 외관계를 볼 필요 없이 모든 과가 다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성콩팥병 관리법은 내과 중에서 신장내과만 들어오는 거니까 또 어디 뭐 저희 같은 신경외과 무슨 어디 척추 뇌혈관학계 이런 데서 계속 들어오면 계속 그 관리법 만들다가 판이 난다 요런 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부분을 기자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법안은 미리 뭔가를 걱정하면 안 되고 근거를 어떤 법안이 필요하다고 근거를 갖고 오면 그거 자체로 좁혀놓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디어와 정책하기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떤 근거가 있으면 하나하나씩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본인이, 그리고 사실은 누가 본인이 다 책임지라고 했어요? 누가 그리고 나중에 고혈압 학회라든가 뇌혈관 학회에서 또 필요한 법 나오면 그 사안대로 처리하면 되는 건데, 본인이 대통령도 아니면서 대통령 할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해도 20년, 30년 책임 못 지거든요. 대단히 복지부의 그런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공급자적 측면에서 그런 발언이고, 그 다음에 실체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복지부 우리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든 지금 800개 투석실 중에서 200개만 등록돼 있고, 그 다음에 200개 등록돼 있는 것과 아닌 것의 사망률 차이가, 생존율 차이가 10%나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할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콩팥병 환자의 죽고 사는 문제를 갖고 무슨 있지도 않을 이런 부분을 결정하시는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뭐 당뇨병 관리법도 만들고 고혈압 관리법도 만들고 이게 이제 복지부 논리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런 법안이 없느냐? 조 기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심뇌혈관 기본법, 심뇌혈관 관리법 네. 몇 년 전에 통과됐죠. 네. 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심뇌혈관 이제 네. 단일 질환이 아니라는 논리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단일 질환이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합병증들이 너무 다양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만성콩팥병을 오게 하는 제일 주된 질환이거든요. 그럼 벌써 컴바인 되는 질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 일단은 뭐냐면 그 부분은 저는 단일 질환이냐 아니냐도 공급자적인 판단이거든요.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단일 질환인지 아닌지 알게 뭐고, 사실 내가 콩팥병 투석실 가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 관리가 안 돼 있어? 근데 다른 나라 보니까 관리하고 저렇게 하면 내가 받는 생존율이 올라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의 삶에서, 환자의 시각에서 어떤 그 법안이나 제도를 보지 않고 항상 공급자적인 중심, 저쪽 공급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저쪽 공급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예를 들면 저쪽 학회, 공급자적 중심 생각이에요. 대단히 삐뚤어진 잘못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늘공은 그러니까 늘공의 특성이 어쩌다 공무원 된 대통령, 국회의원, 그다음에 어쩌다 장관 된 이런 분을 목매는 게, 그런 습성이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늘공한테 늘 얘기하는 게, 늘공은 늘 국민을 봐야 본인이 출세해요. 결국 늘공이 어공 쫓아다니는 늘공은 제가 끝에서 잘된 예를 본 적이 없어요. 제발 국민의 삶을 봅시다. 환자의 삶을 봅시다. 왜 다른 공급자를 생각해요?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생존율 떨어지는 사람을 생각해. 잠깐만, 질문이 왔으니까요. 우리 이것도 교수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63세로 이가 신병증을 앓은 지 26년이 되었습니다. 4월 초 단백뇨 수치가 9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요? 사구체 열과일 수치도 너무 높으면 안 좋다는데 단백뇨 수치가 너무 낮아서 걱정입니다. 사구체 열과일도 8년 전에 143이었다가 이후로 뚝뚝 떨어져서 123, 지금은 100 안팎입니다. 크레아틴도 0.57, 비엔도 5.9입니다. 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단백뇨 수치라고 말씀을 주신 분은 네. 약간 뒤에 단위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단위가 밀리그램 단위냐 그램 단위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단위가 없이 제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근데 지금 IgA 신병증이고 사구체 연세가 63세시면 지금 있는 신장 기능은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세요. 그래서 신장 기능, 사구체 열과일, 신장 기능만 봐서는 괜찮은 수치고요. 네. 지금 안전하고, 단백뇨가 만약에 9g
정도로 나오면 9,000mg 이상 나오는 거면 상당히 좀 그거는 중증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그냥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거면 그렇게 나쁜 중증 상태는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다니시는 그 병원 선생님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윤희 님이 보내신 그 수치로는 아주 중증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이제 거기 다니시는 신장내과 선생님하고, 요거는 네. 누가 봐도 뭐 신장내과 선생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네. 저 같은 신경외과는 전혀 뭐 어떻게 도움 드릴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다시 넘어가서요. 뭐 저는 이제 제가 기자니까 저의 의견은 신장학회 의견이 아닙니다. 조동찬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여러분, 이거 조동찬 개인의 의견이에요. 신장학회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복지부랑 그래서 어떻게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부도 사실은 중요한 파트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저희 지금 현재는 이게 왜 이 법안이 왜 필요한가? 네. 또 단일 질환이라는 그 논리로 네. 그렇게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조금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네. 약간 좀 이견이 서로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 여러 국회 토론회나 네. 아니면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조금 만남을 통해서든 네. 또 저희가 자료집 오늘 조 교수님께도 드렸는데 이런 자료집의 전달을 통해서든 또 한편으로는 미디어가 또 되게 중요한 네. 통로가 되기도 하니까 저희 신장학회에서 나왔던 여러 연구 자료를 또 네.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경로로 복지부하고는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는 복지부와의 소통이, 근데 우리 연구에서 이렇게 관리를 받은 투석실과 관리가 안 된 투석실의 생존율 차이가 10%가 났다 그러면 복지부는 따라서 그렇지 않다. 다른 연구 보니까 차이가 없다. 이러면 논쟁이 되죠. 그러면 신장학회 주장이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의견 중에 한 의견만 갖고 와서 한 거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요거를 사실은 복지부에서 갖고 와야죠. 근데 그거 없이 고혈압 학회가 뭐라 그래요. 저쪽에 뭐 당뇨병 학회도 또 뭐라 그래요. 그럼 화나죠. 지금 나는 나의 콩팥병 얘기를 하는데 왜 고혈압 학회하고 당뇨병 학회를 얘기하느냐. 심내혈관 왜 얘기하냐. 물론 심내혈관 질환도 법이 제대로 돼 있느냐. 저희 신경외과 측에서 보면 특히 우리 뇌혈관 학회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미치려고 그래요. 예? 저희 얼마 전에 학회했었는데 잘 되고 있지도 않아요. 그것도 뭐냐면 당사자인 그러니까 뇌혈관 신경외과의 의견은 빠져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면 응급의학, 예방의학 뭐 이런 분, 실은 뇌혈관 질환을 제대로 보지도 않는 분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저희는 뭐라고 논의를 하냐면요. 이제는 예방의학 이런 분들 다 빼고 그분들이 너무나 우리의 의견을 왜곡해서 전달하니까. 나는 뭐냐면 이런 곳에도 뭐 있지 않나. 예를 들면 너무나 조금 공급자적인 중심,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먹물근성이라고 하거든요. 학문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실은 이건 삶인데 사람의 삶은 교과서에 있지 않고 그냥 현장에 있는 건데, 아무튼 이건 조동찬 개인의 생각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국회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지금 현재 남인수 의원실이 2월 12일 날 발의를 해 주셔서 현재 네. 복지위 2월 12일이면 2달도 넘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제 2달 됐죠? 네. 그래서 2달 됐네요. 아마 이번 달 안에 전체 회의에 아마 올라갈 거고 네.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법안 소위에 넘어가서 네. 심사를 받은 다음에 이제 전체 회의가 통과될지 안 네. 될지에 이제 갈림길에 서겠죠. 얼마 전에 그 환자기본법 통과된 것처럼 네. 되기를 저희는 바라는데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또 국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회에서 법이 어떻게 될 때, 저도 이제 증인으로 나간 적이 있거든요. 희귀질환 특별법 할 때 제가 3명 중에, 그러니까 기자가 어떤 법안 통과에 증인으로 간 거는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없었던 일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늘 국회의원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이거 왜 해야 되느냐. 근데 분명히 이번 법안도 과거에도 그랬을 테고, 분명히 이제 증인 신청으로 가서 이 법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설명하셨을 텐데, 혹시 그런 학회의 노하우? 물론 그런
증인으로 가셨을 때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전략으로 좀 하고 싶은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증인을 부르고 이 정도까지 가주시면 너무 감사한 아직 거고요. 거기까지도 안 간 거예요? 이전에는 거의 그냥 거기까지도 못 가보고 사실 네. 그냥 완전 폐기가 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저희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네. 조 기자님 말씀처럼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의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네. 그동안에 안 해왔던 노력 중에서 저희가 지금 가장 신경을 쓰는 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어쨌든 공급자적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 네. 소비자 입장인 환자단체와의 연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조 기자님한테 소개받긴 했지만 우리 일형당뇨병 환우회 김미영 대표님이시라든지 네. 저희 뭐 다낭성 환우회 회장님 네. 네. 또 네이버에 보면 신장 그 콩팥병 환자들 카페가 있습니다. 한 네. 22만 명 정도의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네. 거기에 있는 카페의 환우 회원님들과 네. 소통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서명 운동 받았는데 한 달 정도에 한 5천 명 정도가 넘게 지금 서명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법안도 법안이지만 네.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되는 환자분들과 우리가 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역시 단일학회의 힘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론의 힘과 환자들의 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옛날 한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저희 뇌혈관 학회에서 이제 인터벤션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뇌 동맥류가 있었을 때. 근데 신경외과 전문의라고 하더라도 이 뇌동맥 결찰술과 이거 인터벤션 하려면 더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증제를 좀 하자고 제의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인증제가 왜 필요한지 이렇게 그러니까 퀄러파이드 된 신경외과 전문의와 퀄러파이드 되지 않은 신경외과 전문의였을 때 생존율 차이를 좀 갖고 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10년 전에 이제 지금은 다 은퇴하셨는데 그거 우리의 치부니까 그거 안 된다 해서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신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미 깠잖아요. 예전에 신장내과 전문의가 있는 것과 없는 거를 깠고 이번에는 200개 등록된 학회 아닌 거 깐 거 이거는 사실 생존율의 문제는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존율의 문제를 드러냈는데도 이거 고전하신다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이정표 교수님은 사실 이제 복지부나 여러 공무원들을 좀 만나보면 네. 이제 하고 싶은 이게 이제 일이 많아진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 이렇게 국가적인 투자는 별로 없는 상태로 일이 많아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시작을 하면 기타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도 좀 계속된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이게 걱정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이제 많이들 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하시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핑계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뭐 사실 뭐 저희도 사람이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제안들 그리고 이게 절대로 학회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뭐 일단은 반발이 되게 심할 것 같으니까 일단 내부 구성원들조차도 그러니까 신장내과 소속 전문의들도 사실은 귀찮고 싫고 이거 어쨌든 내가 이제 아무 간섭 없이 사실 내 양심대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그걸 떠나서 완전히 외부의 눈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싫어할 건데 이건 뭐냐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도 안 되고 있었어. 그냥 원장님 그냥 복불복이야. 좋은 원장님 만나면 되는 거고 나쁜 원장님 만나면 안 되는 이거는 사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그 연구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 좀 드리면 그 조선일보에도 3월 26일 날 김철중 기자님이 지면에 써주셨는데 우리 한림대 연구팀이 국내 832개 의료기관에 있는 유지 투석을 받는
31,227명을 네. 3년간 추적 관찰을 했을 때의 데이터입니다. 아. 인증을 받은 센터가 그렇지 않은 센터보다 10% 정도 생존율이 높았다. 네. 라는 거를 국제학술지에 저희가 게재를 했고 네. 이 격차가 발생하는 핵심 이유가 뭐냐 네. 뜯어봤더니 투석 전문의가 있느냐 없느냐 네. 두 번째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환자 수를 수가 준수하고 있네. 있느냐 윤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네. 예 그리고 요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인증을 통과한 기관이 우리가 투석 환자 중에 피검사에서 유의하게 보는 뭐 인이나 칼륨 그 수치 관리나 투석 적절도 등이 훨씬 좋았다라는 네. 것들이 관찰이 됐다는 거죠. 네. 한 가지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 법안을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국제 학회들에게 네. 이 법안 내용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 거기에서 지지 서한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4대 국제학회가 있습니다. 그게 네. 미국 신장학회, 네. 세계 신장학회, 유럽 네. 신장학회, 아시아 태평양 신장학회가 내가 생각하는 4대 국제학회인데 네. 거기에서 일제히 지지 서명을 다 낸 네. 거예요. 너무 그게 전례 없는 일이고 네. 이런 우리 만성홍파병 환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라고 네. 뭐 정말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네. 전문가가 나서서 실제로 자기들의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얘기들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환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중요한 일, 또 환자 단체에서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그 목소리를 조금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단일 질환이라는 그런 논리로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걸 네. 조금 전향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막 복지부가 단일 질환이라는 논리로 안 되려고 하면 그럼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안을 내놔야죠. 그러니까 뭐 관리법 아니면 뭐 당신들이 어떻게 하든가 지금 내 입장에서는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 저는 왜냐면 만성 콩팥병 관리법 이게 딱 할 때부터 뭐가 안 되고 있나 보다 하다가 이제 인증제 얘기를 딱 듣고 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사실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모르고 가지만 학회가 보기에는 이거 좀 교정돼야 되는 곳이 제법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초기서부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구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 투석실 제대로 관리하고 콩팥병 초기부터 관리하자 이거잖아요. 사실 두 개의 내용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이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돈도 절약하는 거고. 그렇죠? 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그것도 더 따지고 보면 뭐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건 조동찬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시간 금방 가죠. 슬라이드 안 봐도.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 이동현 원장, 이정표 교수님 한 마디씩 하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 좀 띄워주십시오.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이제 만성콩팥병 저희가 의원실을 통해 발의한 핵심입니다.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그대로고요.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회에서 서명운동 받고 있습니다. 5,000명 넘게 받았고요. 저희 내신장이 콩팥 유튜브 들어오시면 유명인사들의 지지 영상도 있지만 꼭 오셔서 서명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많은 국회의원들하고 많은 기자님들이 법을 제정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왜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이게 지속될 수 없다라는 생각들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그리고 전문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살펴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또 저희를 좀 지지해서 환자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법안을 꼭 완성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저는 법안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그러려고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월급 주잖아요. 월급 1,000만 원 넘게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아무튼 근데 이게 실은 우리 기자들한테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먼 미래의 나라를 살리는 기사보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한 명을 살리는 기사가 더 가치 있다. 이게 저희
제가 속한 저희 SBS 보건의료팀에 되게 어떤 신념이었거든요. 먼 미래, 커다란 거 우리 기자들 그런 정도의 통찰력이 없어요. 그냥 내 가까운 이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는 거. 근데 자기가 보는 환자들의 어떤 부분, 안타까운 점을 자기가 보고 있는 환자들의 안타까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어떤 거에 막힌다는 건 되게 조금 안 좋았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장학회의 뜻이 잘 펼쳐지기를, 신장학회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누구나 될 수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들을 위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속 시원하게 들었고요. 여러분들의 일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